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라이브 진행을 맡은 윤수영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 봄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고 극도로 분열된 민심이 다시 어디로 흘러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대선까지 51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밤 그 민심의 향배를 세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여의도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 라이브와 함께 민심의 행간을 읽어주실 분들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라이브는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KBS가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의 흐름을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6월 3일 민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도 KBS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라이브 그 첫 자체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입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K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BS가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린 지 어느덧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세 분께서는 그간의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짧게 한 줄 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상호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계엄령 선포로 대혼란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비로소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예, 방탄 정치와 비상계엄이 충돌해서 탄핵 정국을 이야기했는데 그 혼란은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지만 그 원인이 됐던 정치 실패, 정치 실종은 그대로 있고 네네.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이제 시작점에 섰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가 혁신되고 그런 구조적인 정치 적폐들이 해소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와 정부를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네, 44년 만에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 해결 과정에서 시민의 힘과 법과 제도의 힘을 확인한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긍정적인 것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혼란을 수습한 것 같다. 새로운 해결점의 시작이다라는 말씀들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희가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서 먼저 지난 4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한 결정이다가 67%, 잘못한 결정이다 28%, 모름, 무응답 5%였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한 결정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통령 탄핵 사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지도 물어보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8%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과정상 짚어볼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꼽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 소지자로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짚어보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3차례 메시지를 냈습니다. 선고 당일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메시지를 냈고 이틀 뒤에는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사저로 복귀하는 길에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신지 알고 싶네요.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이제 난 이후에 사저로 돌아가면서 했던 메시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가 떠안고 가겠다. 이런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책임감이죠. 어쨌든 본인이 그 탄핵 결정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야기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 메시지를 내면서 삼성동 사저로 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은 결과적으로 탄핵 이 인용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뜻은 결국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자기 지지층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분열을 계속해서 야기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봐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의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이제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해석을 예지를 안 낳으려면은 처음부터 저는 좀 대승적인 메시지를 했으면 했거든요. 네네. 자기를 믿고 부족한 사람을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이후로는 평범한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좀이라도 잘 되도록 기원하면서 본인이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정도로 하셨으면 싶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똑 부러지게 그렇지 못하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거기다 또 이제 사저로 돌아가셔서는 다 이기고 왔다고 그러시고 대통령 임기 뭐 5년이나 3년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현실 정치에 계속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낳게 됐죠. 네, 네. 그래서 대통령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본인을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나 또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당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의연하고 대승적이고 국민 전체를 안고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원래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본인과 또 나라와 또 국민들께 또 보답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 의원님께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고 조 의원님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 그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밝혔었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소감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야당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반성, 승복, 통합 메시지 이런 걸 거고요. 여당에서도 적어도 통합 메시지 정도는 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이후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지지층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적어도 지도자라고 하면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 없는 일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대통령인데 사실 이 사태는 가장 큰 책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책임감은 가장 없어서 대한민국과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던 국민의힘 당을 다 어려움에 지금 빠뜨려서 지금이라도 조금 그 조기 대선이 왔는데 네. 대통령이 좀 자숙함으로써 더 이상 좀 그 당의 부담을 안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 이기고 왔다. 그 메시지는 어떤 뜻으로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사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앞에 펼쳐진 현실이 형사재판 그리고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건재함을 과시함을 넘어서 또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 점들이 참 궁금한데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승복과 국민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어쨌든 대선 도전을 권유받았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시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기고 들어왔다는 말은 아직 나 안 죽었다. 나는 나의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번 대선판부터 내가 관여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다시 그 자기 속했던 정당의 대선 경선에 관여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게 이 탄핵이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70% 가까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저 정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원래 윤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살아온 과정이 수많은 난관을 이기고 돌파하고 그러면서 결기를 갖고 살아온 그런 이제 영어로 말하면 멘탈리티가 그런 것이 기본으로 이제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사저로 다시 돌아오게 된 데서 뭔가 이제 또 지지하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또 용기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네네. 정치적으로도 이후의 행보가 국민의 절반만 바라보고 한다든지 또는 그 절반 중에서도 당과 관련된 문제, 경선을 포함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또 그 중에서도 또 일부를 편드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게 되면은 국민이나 당원들이 그 기대하는 모습도 아니고 네네. 또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그 부담들이 계속 이제 중첩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들을 보더라도 보다 더 의연하고 통합적인 소연한 현실 정치에서 소연한 모습을 보일 때 조금 더 너그럽게 사건을 다루지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그 결과로서 국민이 또 한 번 더 나누어지고 또 우리 국민의힘도 그 안에서도 또 균열이 생기고 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되면은 네네.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보더라도 좀 더 좀 초연하고 의연하고 통합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행보를 모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행보를 어느 정도 암시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동의하신 것 같아요. 박성민 대표님 이렇게 행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밝히는 것이 또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밝히는 것이 이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제가 체포되기 전에 관저 앞에 와 있는 시위대에 격려 메시지를 냈을 때도 대통령의 강성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체포를 막지도 못할 것이고 구속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탄핵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내란죄 처벌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선거 승리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 네네. 대통령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강성지층들에게 호소하고 또 거기에 뭐 어필하려는 후보들이 움직이면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도 선거에 좀 해볼 만한 분들도 포기하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네.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도 별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거에도 좋지 못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탄핵 관련해서 이제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이번 탄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짚어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당장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판세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생방송 여의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핵 인용 이후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각 당도 경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죠. 지금부터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 시점의 판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은 3%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대선 인식에 대한 여론까지 살펴보면 조기 대선 판세에 대한 전망이 좀 더 뚜렷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기존 여권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존 야권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현 시점 민심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정권 재창출 36%, 정권 교체 51%,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그러니까 5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이 확연히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세 분께서는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진영에 관한 지지 의사나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의 퍼센테이지 자체는 저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참고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정당 지지도의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36%, 31%라는 거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과하면서도 약 5% 정도 차이로 팽팽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유의미한 결과라는 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50%를 넘는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판단이 그대로 투표에 해당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야권 성향의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판세가 현재 지금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게 앞으로 남은 변수가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또 변화가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하게 지켜봐야겠다. 조혜진 의원님 어떠세요? 정당 지지율은 계엄 사태 직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당이 조금 민주당한테 밀리는 구도인데 간혹 또 앞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엄 사태 직후에 확 벌어졌죠. 거의 배 정도 차이로 벌어졌다가 지금 저 상태로 돌아온 것은 탄핵 과정에서 탄핵 반대 민심이 결집된 그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어쨌든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모여 있고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실망스러워하면서도 정당 지지는 또 저희를 지지하는 그런 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여론은 탄핵 사태 이후에 비슷한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한 당이기 때문에 당한 당이 정권 재창출 여론이 더 우세하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한 걸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죠. 저희는 어쨌든 그 점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유의미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탄핵 분위기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대선에서는 뭐 누구나 다 하나만 하는 대선이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41.08%밖에 못 얻었습니다. 나머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표를 다 합하면 문 후보보다 훨씬 더 많았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선거라는 거는 또 민심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그 견고한 지지층이 있지만은 그 박스권 안에 늘 갇혀 있는 모습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해가지고 국민들께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단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낸다면은 그것도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 교체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돌아가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한데요.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요?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선 투표 의향도 물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지만 이런 상황이 투표 의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94%? 84% 나왔습니다. 과거 대선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이고요. 투표율 자체가 결과에 미칠 영향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박성민 대표님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84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투표는 좀 떨어지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세 번의 대통령 선거가 2012년에 75% 네네. 약간 넘었고요. 94%로 나왔다고 하네요. 네네. 94%. 네. 이게 84%가 아니라 투표 의향. 네, 2번. 그 투표 의향보다는 되게 한 10몇 프로 실제 투표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대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되게 이제 2012년에 한 75% 약간 넘었고요. 탄핵이 있었던 2017년에 77%를 넘었고 지난번에도 77을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그보다 75%를 좀 넘는 그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의 그렇죠. 투표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정권 교체 바라는 여론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보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정당 지지율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이 되질 않습니다. 이 선거 예측하는데 그건 안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 두 개 합쳐봐야 두 당이 일당이당 합쳐야 70%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60몇 %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로 투표율은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아하. 조국혁신당의 개혁신당이 어떻게 흩어질 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구도를 보셔야 됩니다.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느냐,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 여기 지금 36대 51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정권 재창출이 35% 미치고 정권 교체가 55를 넘어가면 20% 차이가 나면 이건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36대 51이라는 건 약간의 변수가 아직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의 3대 요소가 구도, 인물, 이슈입니다. 구도에서는 야당이 유리하지만 네. 인물과 이슈에서 아직 변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조사가 KBS가 그 조사를 안 넣었는데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동의 여론이 55%가 넘고 또 두 번째 야당이 그러면 대안이냐 여기도 55%가 넘는다면 두 가지가 다 55%가 넘는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큰데 네네. 이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혹시 뭐 다음번 조사 때 이걸 물어볼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까지 아울러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36대 51이라고 하면 35대 55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조기 대선 판세를 훑어봤고요. 대선 인식이나 투표 의향을 보면 그래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열망이 어떤 후보에게 모이고 있는지 후보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대선 후보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부터 함께 보시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벌써 캠프 인선도 다 마쳤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이 두 번째 대선 출마죠. 이번엔 출마 선언을 11분가량의 유튜브 영상으로 대신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역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마 선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요즘인데 조혜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김두관 후보는 그냥 평범하게 하셨던 것 같고 김동연 후보는 미국 출장 가면서 공항에서 해서 약간 좀 이색적이었고 조금 더 예상 밖이 이재명 후보의 선언이었는데 그렇죠. 그전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후보는 어느 의미 있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관심거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허를 찔렸어요. 아예 그냥 뭐 기존 틀을 완전히 깨고 동영상, 다큐 형식의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대신했으니까. 네. 그 점만 놓고 보면은 우리 당으로서는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변화,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발상을 우리 당도 좀 먼저 앞서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본인이 던진 이 메시지하고 본인의 이 캐릭터라든지 그동안의 이 걸어온 길이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뭐 문화를 강조하고 또 생명을 강조하고 또 희망을 강조하고 행복을 강조하고 또 성장을 강조하고 경제를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치가 그동안에 쭉 이 인물을 보아왔던 국민들이 연결이 매치가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경제에 있어서도 총량은 우리나라가 큰데 국민들이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는데 일공약이 경제 성장이에요. 분배가 아니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충돌하는 건데 그리고 성장도 기업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이후에 이 제2의 도약은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포맷은 참신하고 좋았는데 메시지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유심히 꼼꼼히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전 직업이 그거라서. 이상호 의원께서 이제 허를 찔렀던 그 형식이 말씀하셔서 웃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보고서에 신선해서 이런 건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기획한 분을 찾아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기획을 했냐 그랬더니 지금 탄핵이 인용돼서 나라가 뒤숭숭하고 경제 위기도 있는데 고전적인 방식 말하자면 어디 공간을 빌려서 하거나 어디 야외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최근의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막 1,000명, 2,000명씩 와서 대통령 이재명 외치고 막 축하 분위기로 들썩거릴 텐데 그것을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담담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 외치고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분한 영상으로 접근한 건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김동연 지사님이 이제 관세 관련된 외교를 위해서 출발하는 모습, 공항에서 하는 모습, 그 출발하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적어도 인상적이다. 혹시 경제 관료의 특징을 살렸구나 이런 게 있고 또 김경수 후보가 세종시에서 자신이 함께했던 대통령들을 연상하게 하면서 지방 분권 시대, 도지사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지방 분권 시대를 선포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각각의 후보가 자기 특징에 맞게 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접근이 좀 신선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로 이재명 반대를 중심으로 한 담론만 얘기하는 걸 보면 조금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잘 봤는데요. 그런 방식이 2008년에 버락 오바마 후보가 캠페인할 때는 인포그래픽을 많이 썼고요. 아예 온라인에서 그 출마 영상을 만든 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했죠. 아예 그 오프라인이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출마 선언을 온라인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1위 후보의 좀 여유 같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 출마 선언을 보면 네. 그러니까 좀 자신감과 여유 네. 그런 것이 좀 보인. 그러니까 약간 야당이 그동안의 정권 심판론과 관련돼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세게 발언한 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네. 1등 후보답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먹고 사는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정당과 정치는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대한민국과 이 당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손 내밀고 있는 것 같고 그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삶에 좀 도움을 좀 드리겠다고 손 내미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판세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들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선 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 후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대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평가 속에서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라 이 당내에서 고민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지금 경선 룰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항상 그 어느 당이든 경선을 결정할 때 조금의 진통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유불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실 뭐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든 이번에 결정한 이제 당원 50% 연수 50%를 하든 저는 이제 여기서 큰 변별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택 방식이 오히려 후보들이 특히 1위 후보는 어떻게 수성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거고요. 도전자들은 사실은 이 룰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캠페인 전략으로 좀 더 신선하고 과감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임을 하게 될 테니까요. 경선 룰에 관한 잡음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50대 50으로 바꾼 그 근거를 당이 좀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러나 저도 경선 참여해봤고 이렇게 오랫동안 경선 관리해본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했던 방식과 이 방식 사이에 그렇게 큰 변별력이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각축전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민주당보다 더 치열한 모습이고 그래서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들여다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한동훈 후보 등과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 보수 쪽의 지지세가 강한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항목이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이 38%가 나와서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현 시점까지 우리 당의 가장 큰 지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게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의 주력이고 네.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당원들까지 그분들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뭐 케미가 맞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김문수 후보로 네. 보여져서 그쪽으로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뭐 그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벌써 지난 대선까지 포함하면 4년째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고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간판이 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은 대선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탄핵 국면에서도 대선 이야기를 못 꺼내는 분위기여서 자기 그 칼날을 보여줄 기회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너무 취약했죠. 거기다가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볼 때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고 정권을 일단 내려놓게 된 상황이 국민의힘이 책임이 적지 않다. 대통령을 제대로 좀 보좌라는 표현을 쓰자면 보좌를 못하고 계엄을 막지를 못했고 심지어 탄핵도 좀 막자고 이렇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거리에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서 못 해냈다. 이런 실망들이 있고 그 실망이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한테 결국은 이제 큰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는 그 응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하. 이게 본격적으로 경선이 열리고 후보 간에 이렇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또 경쟁력이 이제 표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외부의 다른 또 변수들도 작용하고 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50여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또 모를 일입니다.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근데 이제 바라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평소에 뭐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각된 그 계기라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내각들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할 때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과하는데 이분 혼자 앉아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 지지층이 볼 땐 아, 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킬 사람, 뚝심 있는 사람으로 보이네라고 해서 갑자기 대선 후보로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적절하게 자기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분이 38%까지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결국 가장 뚝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점점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이제 모이겠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현재의 지지율이 과연 이 레이스 끝까지 경선 기간 끝까지 유지될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네.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킬 사람이 중요한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갈수록 지금까지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구냐로 점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김문수 후보가 과연 민주당 후보를 가장 넉넉하게 이길 후보인가라는 확신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정당은 후보를 뽑을 때 뭐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후보를 찾는데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우리 정체성에 맞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한 지지를 보이는데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점차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누가 네. 더 경쟁력 있느냐 결국 뭐 정당은 이기는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룰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여론 100%를 반영한 조사를 통해서 4명을 추려내겠다고 했고요. 대신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만 경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근데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 이제 후보마다 유불리 셈법도 다 다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후보 사퇴를 선언했는데 배경이 뭔가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정에 대한 책임감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공적인 이제 부담들 때문에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촉구를 했는데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그 뜻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사퇴 변을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체적으로는 경선 룰의 변화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네. 당의 변화에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게 된 계기고 유승민 후보는 완전 경선제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그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또 혁신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하다라는 건데 당으로서는 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선거 기간은 짧고 네네. 경선 기간도 한계가 있고 그 후보는 많고 어떤 룰을 많죠. 기존의 룰에서 바꾸려면은 전체가 동의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어려운 네. 건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또 무당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배제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도 있어서
당으로서는 이번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각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조금은 이르지만 양당 대표 주자들의 가상 양자 대결 상황도 여론조사 항목에 넣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다르게 나오는 지지율 상황까지 함께 정리했고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에 맞설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모든 타 후보들을 압도하는 상황인데 이거 세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후보군이 많은 당의 이 후보들이 그 당의 이제 후보들이 많으면 이 경선 과정에서는 상대 당의 유력한 후보와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되게 약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그 당의 후보가 한 명으로 확정되면 그 당의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결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접전을 벌이는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매우 유력해 보이니까 독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졌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후보를 지지할 때는 양자 대결, 가상 대결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이 대결 구도의 이 데이터 값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앞으로 후보가 확정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현재 유력한 후보들이 국민의힘 전체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후보는 없다. 저는 그런 데이터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경선 구도가 이렇게 주로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흥행에 상당한 이제 적신호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유권자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냐 또 정권 교체냐는 그 여론에서 이제 반영이 된 것처럼 그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한다. 네. 그 국민의힘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고 나라를 맡긴다라고 생각하면은 고민되는 부분이 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뭐 오늘 이 사태의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실망을 안겨준 국민의힘에게 다시 나라를 맡길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는 국민들 앞에 그냥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 넓은 그 국민 통합 세력 또는 거국 그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그 세력이 그 정치 집단이 이 정권을 국정을 맡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국민의힘은 그중에 일부고 그게 어떤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또 민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묶는 그런 예를 들면은 그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병헌 그분들이 있는 새로운 미래는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개혁신당도 이준석 후보도 약간 그런 부분을 열어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집권 세력을 국민 앞에 제시를 하면 이 여론 판도는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대표님? 글쎄, 이거 와일드카드입니다. 네, 근데 뭐 그전에도 이제 고건, 또 반기문, 또 서울시장입니다만 김항식 이렇게 관료들이 출마한 적이 있는데 대개 이제 선거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또 참패하거나 이랬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평생 공무원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추대를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선거 캠페인은 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3년 전 대선 앞두고 50일 딱 요 시점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34.5, 윤석열 후보가 33, 심상정 3, 안철수 12.9입니다. 요 시점에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벌어져 있는데 다만
87년 이후 8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3가지 유형의 선거가 있는데 압도적 1위가 대세론으로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여유 있게 이긴 선거가 2007년과 2017년 2번 있습니다. 지금은 2007년하고 가장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노선이라든가 정책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이 작동하지만 네. 그 변화가 없이 지금처럼 한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그냥 여유 있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조사해 본 결과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큰 틀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 50여일 남았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판이 흔들릴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과거에도 보면 한 2번 정도 대선판이 흔들리는 일이 꼭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 네. 어느 정도 어느 한쪽이 말하자면 양당의 유력한 후보가 확정됐는데 그 첫 여론조사에서 어느 한쪽이 너무 앞서간다. 그러면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의외로 접전이 벌어진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할 때는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의 첫 번째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리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정당들, 제3정당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단일화 카드들이 막판에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또 한 번 판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큰 변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대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계엄령과 탄핵 인용이라는 알겠습니다. 변수가 워낙 커서요. 네. 조혜진 의원님 이재명 동의하시나요? 후보 쪽에 또 변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비호감 세력이 많고 이재명이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도 일부에서는 탄핵에서 윤석열을 정리하고 대선에서 이재명을 정리하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쪽에 그 취약점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런 약한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한다든지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본인이 후보가 되든 또는 힘을 실든 간에 변수로서 작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는 결국 3권 또는 5권이 분립이 아니라 하나로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경계심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판이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짧게 역시 부탁드립니다. 후보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진영 결집과 결합된다면 2002년, 2012년, 2022년이 그런 경우인데 박빙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청해 듣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의도 라이브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 얼마나 숨가쁘게 흘러갈지 참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의도 라이브 KBS 1텔레비전 채널로 보내드리는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남은 이야기는 유튜브로 옮겨가서 더 깊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뉴스 검색하시고 라이브로 방송 중인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생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